안녕하세요. 책 읽는 옹기엄마입니다. 오늘도 삼국지 제1권 중 창천에 빗기는 노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학문을 닦으면 장사치가 귀한 구슬을 구해 살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쓰지 않을 바에야 학문을 닦아 뭘 하겠습니까? 노자가의 머리에 가득 들어있던 죽은 사람들은 말과 글이 어느새 너에게도 옮았구나. 그러더니 늙은이는 다시 한번 유비의 얼굴을 구석구석 뜯어보았다. 그걸 통해서 그의 지난날과 앞일을 한꺼번에 알아내겠다는 듯이나 세밀한 눈길이었다. 아깝구나.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정해진 길이 있으니 어쩌겠느냐. 동덕과 천방이 멀다면 요순의 가르침도 세상을 위한 한가닥 길은 되리라. 이윽고 늙은이는 그렇게 탄식했다. 노시갈에서 육아의 글밖에 읽은 적이 없는 어린 유비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늙은이는 유비가 무엇을 물을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먼저 유비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장부가 품은 뜻 중에 제세 안민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무엇으로 그 뜻을 이루겠느냐? 우선은 새로운 스승을 구해 부족한 배움을 이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스승님께서 떠나시면서 북해의 정강성 선생께 저를 청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묘당에 높이 올라 큰 관과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위로는 애악을 말하고 아래로는 오형으로 다스릴 작정인가? 이 비비록 아는 바는 적으나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는 길이 어찌 예약과 오형뿐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 길뿐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에는 대장인을 차고 두 손은 부호를 받든 채 삼군과 오병을 몰아 밖으로는 사의를 토벌하고 안으로는 역적을 주멸할 작정인가? 마찬가지로 대장부 일이 어찌 반드시 그뿐이겠습니까만 만약 그래서 세상이 평온하고 백성들이 각기 그 삶을 즐거이 누릴 수 있다면 또한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너는 한시의 정치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환조를 일으키고 키우신 열성의 피가 제 몸에도 흐르고 있음이니 잠시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몸은 궁벽한 곳에 영락해 있으나 마음은 궁궐 안에 있는 듯이 높게 가지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비의 말 어디가 우스운지 갑자기 늙은이가 빙긋 웃었다. 그리고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서야 잠시 내 등을 빌린 값을 하게 되었다. 가자. 그 늙은이가 영문을 몰라 얼떨떨한 유비를 데리고 간 곳은 거기서 멀지 않은 마을 잎새의 고목 아래였다. 너는 이미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빈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 나도 말 좀 아껴야겠다. 늙은이는 그렇게 말한 뒤 머리 이후 고목을 가리켰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은 이 고목의 몸으로 다 하고 있다. 내 마음의 귀로 들어보아라. 그럼 나는 길이 바빠 가봐야겠다. 그 말에 유비는 나무를 한번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떠나려는 늙은이에게 물었다. 어르신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옵니까? 칡뿌리나 캐고 고사리나 꺾으며 산골에 숨어 사는 늙은이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느냐? 뒷날 내 스승을 만나거든 그저 상산의 한 나무꾼 늙은이라고 하면 된다. 말을 마친 늙은이는 그대로 휘적휘적 제 갈 길을 떠나갔다. 아직도 미진한 유비가 뭐라고 말하며 뒤따르려 하자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 덧붙였을 뿐이었다. 이 귀 큰 어린 놈아, 이제 셈은 끝났다. 그제서야 유비도 따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끼고 그 늙은이가 가리킨 나무 쪽으로 돌아섰다. 넉넉히 새 아름은 듬직한 나무로 줄잡아 300년은 넘게 보이는 고목이었지만 시골 마을 초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였다. 유비는 약간 실망이 되었으나 아무래도 그 늙은이가 실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는 않아 천천히 그 나무를 살피기 시작했다.
높이 10장쯤 될까? 그러나 너무 늙은 탓인지 높은 곳의 가지들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고 단풍진 잎이 붙어있는 가지는 아래로 채 절반이 안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가지들도 한결같지는 않았다. 어떤 가지는 이미 반쯤이 검게 썩은 잎들로 지저분했고 어떤 가지는 노랗게 잘 단풍이 든 잎으로 아름다웠다. 고목 줄기에서 뻗은 가지와 뿌리에서 새로 돋은 가지의 차이였다. 하지만 그걸로 그뿐. 아무리 올려다 보아도 그 늙은이가 그것들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얼른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제법 따끈하긴 해도 역시 늦가을 볕이라 그런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유비의 젖은 몸이 차차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비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서서히 그 고목을 응시했다. 마음속으로는 그 늙은이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새기면서 그렇게 한 10경이나 지났을 무렵이었다. 얼어붙은 듯 서있던 유비가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품 안을 더듬어서 서찰 한 통을 꺼내서는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전날 스승 노식이 그를 위하여 정현 선생에게 쓴 추천장이었다. 그 뒤 거의 뛰듯이 집으로 달려가던 유비가 딱 한 번 걸음을 멈춘 것은 고향 집 앞의 큰 뽕나무 앞에서였다. 이미 날은 저물었지만 동편에서 뜨는 열아울의 달빛으로 거무스레하게 드러나는 그 뽕나무는 마치 임금의 행차 때 쓰는 뚜껑 있는 수레 같은 모양이었다. 어렸을 적 그 가지 위에 올라 소꿉 동무들에게 나는 다음에 천자가 되어 이런 수레를 탈 테야 라고 어서대다가 어른들에게 호된 꾸중을 들은 추억이 서린 나무였다. 그러나 또한 그로 인해 집신을 삼고 돗자리나 치는 생활에서 벗어나 노식의 문화에 들게 되는 소중한 인연의 나무이기도 했다. 그 일을 전해 들은 먼 친척 유원기가 발벗고 나서 유비의 뒤를 보아준 까닭이었다. 유비가 거기서 잠시 걸음을 멈춘 것은 그런 추억에서 오는 어떤 감회 때문이었으리라. 막 자리에 들려던 유비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도른한 귀가에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의젓한 선비가 되어 돌아오리라 기대했던 애아들이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돗자리를 짜는 틀을 찾는 일이었다. 돛틀은 광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걸 왜 찾느냐? 내일부터 다시 돗자리를 짜렵니다. 영문을 몰라 묻는 어머니에게 유비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 스승이 떠났다고 하지만 일껏 시작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돗자리를 짜겠다니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과 거지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갈 땅이 없으니 거지나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돗자리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면 원기 아저씨가 넉넉히 도와주고 있다. 너는 달리 스승을 구해 더욱 힘써 글을 배워야 한다. 글이란 이름자만 쓸 줄 알면 넉넉합니다. 더 배워봐야 이미 죽은 사람들의 말이나 글로 공연히 머리만 썩일 뿐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들의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니가 놀람과 걱정에 휩싸이며 물었다. 애 성현의 가르침을 죽은 사람의 말과 글이라고 하다니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느냐? 어머님께서는 그럼 지금 세상이 글이 모자라고 성현의 가르침이 몰라서 이같이 어지럽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반문한 유비는 이어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그리고 인근에 널리 알려진 효자답게 노인이 가리킨 고목을 보며 느낀 것까지 모두 말함으로써 놀람과 걱정에 빠진 홀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 고목은 바로 우리 한조였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높이 있는 가지부터 마릅니다. 그리고 땅에 가까워올수록 살아있는 것들이 늘지만 그것도 그 고목의 줄기에서 시작한 가지는 오래자나 말라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의지했을 때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은 가지는 싱싱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또 하나의 거목으로 자라리라 믿어집니다. 저는 바로 그런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말라가는 등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고 싶습니다. 시들어가는 한실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스스로 자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